주식시마론 오늘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부터 알아보죠. 2차 전지 강세의 배경과 탑픽은입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받으면서 조정을 마치고 또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어서 온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식시마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 만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마치 남매 같은 케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저는 네. 아무 칭찬이죠. 제가 많이 어려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오빠. 문서진 전문가님이 오빠시고. 그래도 삼촌 조카가 아닌 게 다행이죠.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죠. 네. 네, 오늘 또 두 분과 유쾌하고 깊이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저희가 또 두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첫 번째 주제 하면서 문서진 전문가님이 성장주 네. 주식시장 우상향과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조선주를 해서 사실 저는 아쉬움이 좀 남았었거든요. 오늘 성장주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게임즈도 양대 시장에서 5일선 딛고 올라서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장의 주인공은 또 2차 전지주인데요. 강세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 짚어주시죠. 좀 쉬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성장주를 워낙에 관심 있게 많이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또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쉬는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또 쉴 만큼 쉬었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에 점유율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정말 괄목할 만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매수해야 될 좋은 시기가 온 것 같다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다 흐름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전기차가 워낙에 이제는 앞으로의 성장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리고 각국에서의 환경 규제들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정말 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니까 이전에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조금 더 앞당겨진 느낌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규제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이번 주에 이제 EU에서 자동차 배출 규제 강화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 수치가 생각보다 더 이제 표현이 더 강해졌다라는 거죠. 2035년부터는 아예 이제 내연기관 차를 판매를 금지를 시키는 걸 발표를 할 건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완성차들도 친환경차, 전기차 쪽으로 지금의 판매 비중을 늘리고 있는 현상인데 최근에 르노 같은 경우에는 30년까지 90% 전기차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포드도 전 차종을 전기차화를 30년까지 이루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도 30년까지 70% 해서 결국에 지금 EU에서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바로 4년 뒤입니다. 2025년까지 33%를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의 침투율을 2%가 언제를 넘냐라는 걸 바라봤는데 이제는 30%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수치가 유럽에서는 됐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적인 친환경 산업 육성 기대감이 충분히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쪽 시장으로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또 그 중심에 2차 전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의 셀 업체들인데 지난주에 정부에서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정책 기대감들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에서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를 한 거고요. 40조 원의 이제 세금을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1등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이고 세율 혜택도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증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소재 업체들, 중소기업들의 지금 2차 전지 관련 증설 계획들도 좀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주요 완성차 기업들도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를 전환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이후에도 지금 이 두 번째 주제에도 관련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최근에 자동차에서도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미국 쪽에서의 지금 전기차 판매가 잘 됐어요. 네. 잘 돼서 작년에는 테슬라가 이 전기차의 판매를 좀 이끌었다면
또 올해 지금 분기에 나왔을 때의 성적에서는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비테슬라. 테슬라가 아닌 뭐 GM이라든지 포드 쪽에 지금 전기차 판매 비중이 늘기 시작했거든요. 테슬라도 늘긴 늘었습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지금 7만 대를 넘게 판매를 했는데 올해 지금 나온 게 10만 대예요. 누적 판매량이. 그럼 40% 증가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비테슬라향 쪽, 뭐 포드나 GM들을 합치면 지금 올해에만 367%가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비테슬라만이 아닌 비테슬라 쪽 또 지금 전기차가 잘 팔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모든 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전기차,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들이 두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렇게 증설을 계속 하게 되고 전기차가 잘 팔리고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실적 기대감이 확실히 붙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앞으로 성장할 건 알겠는데 뭐 실적은 조금 덜 나오지 않을까, 늦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뭐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 기대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각국에서 각 기업과 또 소비자의 어떤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같이 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고요. 또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주니까 뭐 안 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치. 요즘은 또 인식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코로나 지나면서 더 많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 수소차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정말 많이 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또 자동차 얘기를 할 거니까 2차 전지주에 그동안 악재로 작용했었던 내용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이제 배터리 우리 기업들이 점유율도 좋고 좋았는데 각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2차 전지 등 이런 배터리 쪽의 밸류체인을 내재화할 것이라는 발표들을 해왔어요. 이 악재가 소멸되진 않았을 것 같고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내재화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좀 많은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내재화가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내재화 이슈를 던진 건 폭스바겐이긴 하거든요. 폭스바겐이 이제 배터리데이에서 파워데이죠. 파워데이에서 내재화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이 내재화 노이즈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좀 많이 꺾였어요. 꺾이고 한동안 계속 이제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보였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보였는데 그때도 저는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굳이 완성차 업체가 왜 이걸 내재화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전체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데 배터리 비용이 지금 60%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중 되면 이게 가불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이걸 내재화하려고 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지금의 가격대인 거고요. 실제로 전기차가 활성화되는 시점이면 이 배터리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전체 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전장 부품 내에서 배터리 가격은 계속 떨어져서 30% 미만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그리고 어쨌든 셀 업체들도 계속 지금 이제 증설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부품 지금이야 쇼티지 상태지만 향후 한 5년만 넘어가도 쇼티지까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굳이 지금 돈도 되지 않는 이 투자를 폭스바겐이 만약에 완성차 업체들이 한다. 완성차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지금 뭐 기아 같은 경우 꽤 높아서 이번에 보니까 한 8%까지 오더라고. 7.8. 그다음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6.8. 뭐 도요타가 조금 마진율이 높은데 그래도 어쨌든 뭐 10%잖아요. 그러니까 10%의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배터리 내재화를 한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깎일 거거든요. 굳이 그 짓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내재화를 이야기를 한 건 그겁니다. 내가 그 테슬라랑 똑같은 전략이에요. 테슬라는 매번 내재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예요. 너희가 싼 가격에 네. 너희가 이걸 납품 안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려는 거지 실제로 내재화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아니까 미국의 지금 뭐 GM이나 포드들도 내재화 이야기는 나오지만 본인들 내재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같이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같이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부분의 기업들도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폭스바겐처럼 자기들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뭐 노스볼트 쪽으로 해서 이런 스타트업을 기준으로 자기들이 내재화하는 건 쉽진 않을 겁니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셀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내재화를 하더라도 하는 거고 이건 사실 셀 업체의 입장에서는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유럽 쪽이 내재화 이슈가 가장 강해요. 왜냐하면 그나마 믿을 게 노스볼트인데 노스볼트 생산 공정 라인을 보면
이거 뭐 한 3년 안에 양산되겠나라는 정도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스볼트의 대부분의 인력들은 파나소닉,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SK, 그 다음 삼성에서 다 데리고 왔거든요.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LG화학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 이노베이션이 소송 붙었던 게 영업비밀 침해잖아요. 만약에 노스볼트가 커지면 LG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삼성에서 동일하게 영업비밀 침해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만한 역량이 안 되니까 지금 안 거는 거고, 그러니까 노스볼트의 양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3년 이후가 안정적으로 되는 건데, 뭐 그때까지 사실 기존에 있는 셀업체들은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됐을 건데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설사 만약에 내재화가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셀업체들은 그러면 좀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경쟁자가 더 많이 생기는 거니까. 하지만 소재나 장비 업종들은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거래처가 더 다변화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2차 전지를 이야기할 때 셀업체는 좀 매력이 없다. 다만 소재나 장비 업종들은 내재화가 되든 안 되건 어쨌든 수혜다. 그래서 저는 소재 장비 업종을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는 뭐 소재 업종이 넘버원이라고, 단연 넘버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재 업종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보면 저는 동박은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소재 중에서. 동박은 경쟁이 이제 너무 심해져서 네. 마진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동박은 별로고, 나머지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첨보, 그 다음에 LNF, 그 다음 동학이요. 요런 종목, 그다음 포스코 케미칼까지. 요런 소재 업종들은 괜찮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이들이 먼저 신고가를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이쪽 기업들에게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주가 한창 잘 갈 때는 말씀하신 그 탑픽 종목들을 뭐 거의 단어장 외우듯이 뭐가 좋은지 사실 그 순서를 늘 항상 말씀하시니까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였는데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순서별로 일단 쫙 드러났던 거 한 번 더 다시 체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글로벌 완성차의 배터리 내재화 이슈가 매수의 기회가 됐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또 악재가 나와줘야 저점에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또 어쨌든 탑픽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이 이슈를 다뤘을 때 뭐 앞으로 뭐 증설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증자 같은 거 하면 주가 내리면 사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그렇죠. 네. 마음속에 꼭 점찍을 탑픽 종목들을 알아볼게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 저도 소재 업종에서 네. 가지고 왔고요. 테이펙스입니다. 네. 테이펙스 그 기업명에서도 느껴지실 것 같을 수 있는데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테이프를 두 종류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산업용 테이프가 있고요. 그리고 뭐 소비재 쪽 테이프가 있는데 일단 산업용 특수 테이프에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테이펙스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특수 테이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차 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테이프인데 뭐 회로를 뭐 붙이기도 하고 접착시키기도 하고 보호하고 코팅하고 하는 테이프를 다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 테이펙스가 지금 한솔케미컬의 자회사여서 그쪽 라인을 통해서 지금 국내에 지금 셀 3사, 삼성 SDI라든지 LG 화학,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을 다 지금 고객사로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작년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2차 전지용 지금 특수 테이프의 매출이 지금 10배가량이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작년 역시나 테슬라.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한 테슬라 쪽에 납품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쪽에 테이프가 많이 팔리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부터는 뭐 더 크게 뭐 증가를 할 수 있는 매출 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최근에 뭐 루시드 쪽에 지금 전기차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도 테이펙스가 지금 납품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완성차들이 전기차를 많이 생산을 할 때 이 테이프 들어가는 소재 같은 부분에서는 테이펙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외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테이프라든지 뭐 모바일에 들어가는 테이프도 테이펙스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모바일 쪽은 테이펙스의 유일한 지금 고객사가 원래 화웨이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 고객사를 넓혀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중국의 중저가 모바일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지금 고객사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지금 모바일향 테이프의 매출 확대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테이프가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산업용이 있다면 소비재 쪽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재 쪽은 그 우리가 사용하는 랩, 그 음식을 싸는 랩을 지금 테이펙스가 유니랩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네.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뭐 중국집 최근에 가면 유니랩 많더라고요. 맞아요. 집에도 많아요. 네, 맞아요. 랩을 저희도- 뭐 한 네. 3-4개씩 집에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작은 랩, 예. 큰 랩 다 네. 쓰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배달 음식 많이 맞아요. 지금 수요하시면서 배달 시키시면서 이 랩 수요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지금 1분기 실적을 보면 이 유니랩이 그 매출이 견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도 지금 뭐 매출이 잘 나올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친환경 쪽의 산업을 좀 펼치겠다라고 해서 그 종이 빨대도 지금 생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뭐 한솔케미칼 쪽의 자회사이다 보니까 그쪽 매출이 생길 수가 있어서 지금 스타벅스의 지금 매출이 대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타벅스의 그 종이 빨대. 그게 저 테이펙스 거군요. 그렇죠. 아직 아니, 테스트 중. 테스트 테스트 중. 아, 네. 그래. 맛이 납품 대기 중. 저는 납품 되면 될 것 같아요. 될 너무 수 맛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종이 빨대가 지금 게 너무 별로예요. 현재 건 맛이 네, 없죠. 저는 그래서 안 쓰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너무 맞아요. 별로, 너무 별로. 그래서 약간 이제 그 테이펙스의 그 코팅 기술, 그 테이프의 코팅 아. 기술과 종이 빨대 접목시킬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마트와 지금 스타벅스 쪽에 지금 납품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지금 발생이 된다면 뭐 앞으로 뭐 하반기, 뭐 내년에 또 뭔가 테이펙스의 뭔가 물론 산업용 테이프가 57%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 소비재 쪽은 한 25% 정도인데 이쪽에서도 매출 견조하게 나와준다면 실적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도 또 소소하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테이펙스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업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테이프도 만들고 종이 빨대도 만드는데 사실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쪽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테이펙스 2,560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이 말씀하셨듯이 급증했거든요. 이에 비해서 좀 싸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현재 뭐 PER 20배 가까이까지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성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들 따라가면서 주가 움직임도 보고요. 그리고 배터리 소재 쪽에 두 분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문서진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이 탑픽이실까요? 뭐 저는 이게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제가 이 수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에코프로비엠 네. 아니면 동아기업이었거든요. 동아기업. 예,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최근에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좀 더 많이 올라가 지금 가격대는 조금 작기 애매해서 오히려 물론 뭐 지금 동아기업도 차트 보시면 저 자리에서 잡을 만한 생각은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소재 내에서는 그래도 저는 손이 좀 가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동아기업 오늘 또 많이 갔네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충분히 더 싸다.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6개월 전에도 목표가는 10만 원, 지금도 목표가 10만 원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일단 동아기업의 가장 매력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소재 업종들의 특히 리퀴드 관련 소재 업종들의 항상 이제 아킬레스건은 그건 거예요. 이게 전고체 배터리로 빨리 넘어갔을 때 혹시라도 이게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특히 동박 업체들은 전고체로 넘어가면 사실상 거의 사용이 많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지금 첨보 같은 전해액 관련 기업들도 이게 그렇게 넘어가면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부분. 뭐 양극재 쪽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리스크가 있는데 사실 동아기업은 동아일렉을 통해서 전해액을 납품을 합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거 만약에 전고체로 넘어가면 나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가지긴 있지만 동아일렉은 지금 삼성 SDI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용 또 소재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고 전고체 배터리로 또 넘어간 시점은 또 한참 더 뒤에니까 충분히 뭐 전해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를 통해서 전해액을 납품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아기업이 살짝 주춤했었던 거 물론 뭐 2차 전지 전체 업종도 좀 주춤한 건 있었는데 어쨌든 매출처가 강한 삼성 SDI 쪽인데 삼성 SDI가 증설을 거의 안 했거든요. 계속 좀 소위 말하면 간을 보고 있다가 최근에 증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아기업은 원래 하는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목재 사업입니다. 이 건자재 마루바닥을 하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목재 사업도 좋습니다. 지금 건자재 관련 쪽도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목재 지금 가격이 국제 이제 선물 이제 넘버 가격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꺾였어요. 원래 한 1,700불 갔다가 지금 한 700불 언저리인데 반토막 이상은 나긴 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 목재 가격 자체가 다시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가격을 올리는 거 쉬워도 떨어뜨리는 거 쉽지 않죠. 한번 올려놓은 거 쉽게 시장 가격으로 그렇게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수혜는 될 수 있다는 거. 이미 먼저 선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4분기까지 실적으로 긍정적으로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쪽에도 사업을 하고 있고 베트남 사업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내년이면 코로나 좀 약간 이게 팬데믹이 베트남 쪽이 풀리면서
미뤄졌던 이 주택 공급 관련 부분도 늘어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자재 관련 쪽도 긍정적으로 깔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말부터 아시는 것처럼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가 나올 건데 이 동아기업은 또 탄소 배출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수혜가 된다. 친환경 기업이고 ESG 관련 쪽에도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매수 관점 계속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오늘 LNF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동아 기업도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점이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판단을 해주셨고 LNF와 동아 기업의 실적을 한번 또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이 기업이 더 규모가 크구나. 앞으로 봤을 때는 뭐가 더 좋을지 한 번 더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이 드실 만한 생각보다 실적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동아 기업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강의 2차 전지주 알아봤고요. 두 번째 오늘 주식시마론 강의 주제 확인하시죠. 오늘 두 번째 주제는 2분기 실적 시즌 돌입, 자동차주 주도주 될까입니다. 자동차주가 연초에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연초에는 자동차주 안 갖고 계시면 정말 주변 분들한테 왜 아직 자동차주를 안 샀냐 이런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 종목 팔고 자동차주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만한 섹터입니다. 그동안 좀 쉬어왔어요. 오늘은 좀 인내심을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잘 쉬신 분들이 지금 또 이제 수익을 보시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전망치부터 챙겨볼까요? 김혜지 전문가님? 네,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뭐 자동차주 정말 연초에는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현대차를 사야 된다 하던데 라고 하시면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현대차는 꼭 사달라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또 2분기 때는 지금 생산 차질 반도체 글로벌적인 지금 자동차 반도체 생산 차질이 또 이슈가 되면서 완성차가 생산이 안 된다. 지금 생산 차질을 보이고 있다. 공장이 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셨죠. 네. 근데 2분기 지금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2분기 실적이 지금 선방을 한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잘 나올 것 같아요. 아까도 영업이익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차, 기아차 모두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기대되는 건 또 3분기 실적입니다. 일단 2분기 때는 정말 반도체가 지금 수급 차질을 보이면서 생산이 좀 더디게 됐던 건 맞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지금 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은 더뎠는데 있는 차, 그러니까 생산되는 차들은 정말 잘 팔렸다, 다 팔렸다. 그래서 특히 국내보다는 미국 쪽에서의 지금 판매가 너무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북미 쪽의 수요 견조로 또 특히 북미 쪽에서는 지금 고가 라인에 SUV가 지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그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을 견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그 반도체의 수급 차질을 보였던 부분이 좀 정상화가 되면서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 돌입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매출 확대가 될 수 있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신차가 나와요. 네, 드디어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분기 때 지금 생산이 너무 더뎠어서 지금 차질을 보였다가 아이오닉 5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것이고 또 기아차 쪽에서도 스포티지라든지 EV6라든지 새로운 차가 출시가 되면 또 이쪽에서의 기대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뭐 친환경차가 앞서서 2차 전지 전기차와도 이어지겠습니다만 최근에 완성차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 밸류에이션을 매길 때 단순히 뭐 내연기관차, 완성차로서에만 평가를 하진 않잖아요.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 친환경차로서의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지를 더 매기기 때문에 최근에 뭐 GM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뭐 지금의 주가의 50% 이상의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평가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우리 국내의 지금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기아차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실적도 잘 나오기 시작하고 또 본격 생산이 돌입이 된다면 네, 현대차, 기아차도 뭔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잠깐만 기다려요. 이 시리가 시리가 반응을 너무 잘하네요. GM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네요. 네, 그렇네요. 아니 연초에 안 그래도 자동차주가 고점을 형성했을 때 그때 이슈가 애플카 이슈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다들 사라고 했을 때 사실 그때 사셨으면은 딱 물리기 좋은 때였잖아요. 그렇죠.
예, 자동차주에 대해서 뭐 기대하는 바는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뭐 1차적으로는 전기차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팔 수 있는 브랜드가 될까, 점유율이 얼마나 될까가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우리 로봇 기업 인수 현대차가 했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사실 이제 저는 원래 자동차를 작년까지 굉장히 안 좋게 본 전문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계속 자동차 이야기를 별로 안 했던 사람인데 올해부터 좀 바뀌었던 게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회장 체제로 이제 돌아서면서 아주 광폭 행보를 했는데 확실하게 말 그대로 이제 약간 그러니까 모터 기업이라는 것보다 이제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자동차만 한 게 아니라 미래카 쪽으로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뭐 UAM이라든지 그럼 기아 같은 경우는 뭐 PBV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성장 산업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딴 거 또 하나는 자율주행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올 것 같아요, 시대가. 네. 네, 자율주행 시대가 한 10년 후 정도나 상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지만 그거보다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한 5년 안에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들더라고요. 핵심 아닐까요? 네. 김혜지 전문가님? 전기차 시대도 또 자율주행 시대도 그렇죠. 빨리 올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엔테스도 좀 움직였지만 또 5G 또 그렇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테슬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게임 체인저라는 테슬라가 나오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전기차 시대는 빨리 돌입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게임 체인저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네. 조만간 나올 거라 봅니다. 2, 3년 안에 나올 거라 보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아주 강력하게 빨리 자율주행이 드라이버 걸리니까 그 기업에 투자하고 싶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게임 체인저. 네, 저도 좀 많이 요즘에 많이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이 나오면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 간다면 어쨌든 뭐 현대 기아차, 뭐 GM, 뭐 이쪽 시딩은 잠깐 기다리려 하지만 GM이 사실 자율주행에서 넘버원이거든요. 자회사 크루즈를 통해서 어쨌든 그쪽 네. 기업도 계속 괜찮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네. GM은 이번 주에 월가에서 한 증권사에서 이제는 전기차 기업으로 재평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기술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것이 그렇죠. 이제 모빌리티. 네, 크루즈가 예. 압도적일 것 같아요. 크루즈가 기술력이 자율주행, 크루즈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이 자회사인데 어느 회사인가? 어느 쪽? 그러니까 미국인가요? GM의 자회사입니다. 아. GM의 자회사인데 이게 자율주행이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율주행 기술력만 딱 놓고 보면 구글의 웨이모, 그다음에 이제 이 GM의 크루즈,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잖아요. 근데 테슬라 자율주행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가 많은 게 장점이긴 한데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함과 이런 거는 사실 웨이모랑 크루즈가 훨씬 기술력은 더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한 건 테슬라는 워낙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으니까 이게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GM도 슬슬 그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하면 엄청 더 빨리 기술이 발전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GM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저는 뭐 제가 뭐 해외 주식도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 GM은 지금부터 사실 계속 사놓고 있는 종목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와, 큰 힌트를 주셨는데요. 오늘 GM의 자회사 자율주행의 기술력을 높게 갖고 있는 크루즈의 가치까지 알아봤습니다. 탑픽 종목을 알아볼게요. 오늘 장에 뭐 이렇게 배터리뿐만 아니라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고 얘기가 나온 삼성전기 5천억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옵트론텍도 이틀째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또 차량용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IM도 오르고 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도 상승을 하는데 이게 차량용 플랫폼 기업이더라고요. 이번에 오비고 상장했는데 현재 25% 급등이니까 뭐 따상까지 가능한가 한번. 따상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완전 100% 상승해서 시초가 나온 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자동차주의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죠. 김혜지 전문가님. 네. 저는 현대위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현대 다 아실 거예요. 현대차 계열의 이제 구동 부품을 만드는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뭐 현대위아가 또 실적이 그래도 기대했던 거에 비해 잘 나왔던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지금 뭐 미국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으면서 또 SUV에 들어가는 지금 4륜 구동용 부품들이 잘 채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위아의 지금 실적이 더 좋게 나왔던 점들이 있고 최근에 또 이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구동 부품이 아닌 친환경차의 지금 부품으로 지금 많은 부품들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 관리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열 처리를 관리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대차의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이죠. EGMP에 지금 납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현대차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이쪽에서의 부품들도 많이 팔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최근에 또 수소차 넥소에도 지금 납품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의 친환경 부품 기업으로서의 또 인식도 또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뭐 앞으로 이렇게 뭐 전기차, 친환경차가 많이 팔렸을 때 현대차를 또 바라보신다면 그 계열사인 현대위아 또 같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리를 잘 보고 또 매수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 살펴주셨고요. 자, 2분기 실적 시즌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동차주 가운데 탑픽 골라주시죠. 저는 뭐 기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예상은 2분기 예상은 한 1조 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죠. 매출도 한 18조 원저리가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어마무시합니다. 물론 근데 저는 이걸 뭐 코로나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 얼마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년,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는 건데 다음 분기는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왜냐하면 지금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엄청나거든요. 오히려 텔룰라이드는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400만 원 더 비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정말요? 신차가 나오려면 미국에서요? 미국에서요. 와.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이제 신차를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중고차를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텔룰라이드가 인기가 많다라는 거고 지금 영업이익률 그때 이야기 드렸지만 현대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도 사실 현대보다는 더 위에 업사이드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PBV라고 해가지고 Purpose Built Vehicle 그러니까 주문자 제작에 맞춰서 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이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저는 좀 특화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이거 니치마켓 아니었나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는 사실 내연기관과 다르게 엔진이라든지 이런 기술 숙련도가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필요가 하지 않아요. 그 전장 제품을 부품을 사가지고 조립하면 어떤 기업이든 다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을 거기에 주문자에게 맞게 다 맞춰준다는 건데 이 시장은 생각보다 커질 것 같아요. 물론 미국에는 그 주력을 하는 건 카누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카누는 뭐 사실 좀 현재 주가는 그렇게 뭐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 자체가 계속 커질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 부분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특히 저것 때문에 사실 애플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애플도 만약에 한다면 뭐 저렇게 물론 뭐 저는 기아차가 애플이랑 협업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다른 뭐 기업들 특히 만약에 뭐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로보택시를 만들 때 이쪽에 이 PBV 사업에 큰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에 로보택시 그쪽 관련 기분에 뭐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장기적으로도 괜찮다. 그래서 기아는 지금과에서 매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지난 1997년 이후에 고점을 여러 번 형성했던 게 84,000원대더라고요. 이 선을 넘겨서지 못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넘어섰습니다. 올해 현재 87,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뭐 20, 30년 만에 고점 경신은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부분인데 그 힌트를 오늘 또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시마론 오늘 두 가지 주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주식 시마론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서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에서는 상승 탄력을 더 크게 받지 못하고 0.8% 내외 양대 지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점을 높여 나갈 수 있을지 막판에 또 힘을 보여줄지 장 끝까지 토마토TV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 주식 시마론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